조금 전에 이종철 원장님께서 아주 과분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제가 대성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던 은사님 두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신계식 선생님 그리고 신인호 교장 선생님 두 분을 제가 아까 뵀습니다. 그리고 정주환 교수님 그리고 이종철 원장님 그리고 여러 군의원님들 과거에 군의회 이장님 계신 분들도 오셨고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훌륭한 분들 앞에서 제가 별 지식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 어차피 오늘 제가 여기 임무를 받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금년에 대학 교수님들이 사자성을 지록이마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과거에 제가 지금 오늘 신인호 교수님 오셨지만 세계사 시간에 배워가기 위하면 진나라 진시황의 아들 이세 황제가 즉위를 했을 때 한간 조고가 이세 황제를 주색 잡기에 골몰하게 만들어놓고 자기가 정치는 좀 자기가 편하게 있고 마음대로 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인사권을 장악하고 조직에 전부 자기 표를 다 앉혔어요. 그런데 이세 황제는 완전히 허수아비가 됐죠. 그 허수아비가 되고 나서 너는 이제 완전히 허수아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슴을 끌고 왔습니다. 사슴을. 여기에 이렇게 사슴을 한 마리 끌고 왔다. 끌고 와가지고 조고가 하는 말이 황제고 하는 말이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보니까 아무리 어디서도 뭐 사슴 모르고 말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찌 사슴이지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고가 전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내 편이지 황제 네 편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보이는 분들한테 대신들이겠죠. 조정의 대신들한테 이게 말입니까? 사슴입니까? 이를 물었어요. 조고가 겁이 나가지고 한 90%는 전부 다 사슴을 말이라고 해야 돼요. 한 10% 정도의 진짜 충신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사람들이 이것은 사슴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조고가 사슴이라 한 사람들을 그날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완전히 조고 손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조고가 나중에 이세 황제도 죽이고 자기가 황제 하려고 그러다가 3세 자연한테 자기가 죽은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진실을 왜곡되게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지루기만 하고 하는 것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그걸 잠깐 소개를 드리고 제가 지금 오늘 제목 내가 살아오는 길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추상적이고 또 너무 넓은 범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문학과 관계되는 이런 이야기만 국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성탄 전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모시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 온 것이 여기에 모이신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들, 후배님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해드리는 범위에 국한하다 보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문학과 관계되는 이야기 이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월천 동들리에서 태어났고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경찰에 투신했습니다. 경찰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가 어디에 근무를 했냐면 부산 북부경찰서 보안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상경찰서 또 강서경찰서 이런 세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고 보안과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생활안전과장인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 이야기 하냐면 거기서 문학과 관계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서장님은 부산대학교 법대를 나왔고 또 일본의 주재관으로도 근무했고 해서 일본어에 아주 능통하시고 이래서 상당히 그 엘리트식이 강한 분이었는데 또 이분이 붓글씨를 아주 잘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붓글씨 솜씨를 우리한테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하자면 기죽이려고 그런 거죠. 기죽이려고 과장들 기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붓글씨를 써가지고 다 나왔어요. 뭐 그 투로 봐서는 너희들이 뭐 이 한문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뭐 이런 투죠. 그 붓글씨를 써가지고 아주 탁 청문회 끝나고 내놓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가 옛날에 외워놨던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서장님 보고 있습니다. 서장님 이거 군불견 황하지수 천상내하여 불류도의 불부에 그대는 황하가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차게 흐르며 한번 바다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보지 못하는 이거 아닙니까? 딱 이러니까 서장님이 눈이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뭘 알겠느냐 했다가 아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다시 쳐다보더니 내가 이걸 정경 내부만에 걸겠다. 글씨는 잘 썼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정경 내부만에 글씨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장님이 왜 안 된다? 그 문구만 봐서는 황하강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차게 흘러 한번 바다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보지 못했는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춘도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청춘이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그러니까 젊을 때 계속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경내부만에 술 마시자는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래서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이태백의 장진주 술군한 노래인데 여기에 고등학교 때 우리 또 그 은사님인 신계식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그때 배웠던 한국의 그 장진주사 정철의 장진주사만 한번 간단히 소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철이가 이태백의 장진주를 좀 본따서 쓴 그 장진주사라는 게 있는데 그 시도 역시 술을 마시잖아요. 한 잔 먹새거녀 또 한 잔 먹새거녀 꼭 꺾어 사놓고 무궁무진 먹새거녀 이몬 죽은 후면 찌개 위에 그적 덮어 줄여 내어가나 유서보장에 반인이 불어내나 어욱새 속새 떡가나무 숲 속에 가기고 가면 누런에 흰달 가는비 붉은 소설이 바라물제 이 한 잔 먹자고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팔아물제 유치들 어찌 뭐 이런 건데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 요새말로 번역하자면 한 잔 먹새 거려 또 한 잔 먹새 거려 술을 먹다 보면 내가 술을 몇 잔을 마시는지 잘 모르니까 한 잔 먹을 때마다 꽃을 한 개씩 꺾어 놓자 이거다. 꼭 꺾어 계산을 하면서 무궁무진 먹새 거려 끝없이 마시세 거려 이 몸이 죽은 후면 내가 죽은 후에는 찌개 위에 거적 덮어 줄여 내어가나 내 시체를 찌개 위에 거적을 덮어가지고 오잘 것 없이 이래 메고 가거나 유소보장에 만인이 우러내고 아름다운 상류에 많은 사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상류 뒤를 따라가거나 가네 어욱새, 속새, 떡갈나무 숲 속에 가기만 하면 누런 해, 흰 달, 가는 비, 굵은 소설이 바라문제 누가 한 잔 먹자 하겠냐 이겁니다. 하물며 내 무덤 위에서 잔남이 팔아물자 원숭이가 휘팔아물제 왜 살았을 때 술을 안 먹었냐고 뉘우치면 뭐 하겠냐 이겁니다. 그런 그 장진주사만 한번 읊어드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중앙경찰서 수사과정을 했습니다. 중앙경찰서 수사과정. 요새 서울에는 수사과정하고 형사과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할 때는 수사과정이 형사과정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제 부하의 그 형사들이 그때 120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시대고 그때 기관 중에서 제일 파워가 센 곳이 보안사였습니다. 보안사. 요새 말하면 기무사죠. 요새 기무사는 그때 보안사보다 훨씬 힘이 빠졌죠. 그때는 무슨 말이 있었냐 하면
박사 위에 육사 있고, 육사 위에 보안사 있고, 보안사 위에 여사 있다. 뭐 이런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니까 보안사가 권력기관 중에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안사 중사가 대부분 판사들 사표받으러 다니고 뭐 이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였으니까 보안사의 장군님은 대단했죠. 그 권한이. 그런데 저 주상 성기 출신의 그 정사장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를 많이 도와줬는데 그분이 역시 그 보안사 대공처장 하던 그 장장군이라는 분하고 친하기 때문에 저를 그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주면 제 앞날에 유리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술자리를 한 마련했습니다. 저하고 정사장님하고 장장군하고 또 다른 두 분이 있었는데 또 한 두 분이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청량리에 어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저는 아주 술이 약합니다. 술을 한 잔만 먹으면 얼굴이 붓기 시작하고 두 잔 먹으면 술이 가빠집니다. 술을 아주 술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술자리 가면 제가 제일 약합니다. 우선 그때 가면 술을 안 먹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술 말고는 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좌로 하면서 왼쪽으로 술을 한 잔 돌려요. 또 우로 하면 또 돌려요. 야, 두 잔, 석 잔 정도까지 마셨는데 이제 넉 잔 정도 마시게 되면 이거 완전히 이게 속이 가가지고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뭐 교육기관에 가서 춘향전당회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살았구나 싶은 거예요. 이야기를 춘향전 쪽으로 끌고 나가면 내가 술 안 먹어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전당회를 들었는데 춘향전이 너무 재밌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들은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보니까 10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저는 이야기를 춘향전으로 확 끌고 나가면 술 안 먹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군님 저도 춘향전 공부를 조금 했는데 제가 춘향전 이야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해보시오. 이러면 네가 알면 얼마나 안타고 까보냐 이런 그 태프가 나타나는 거죠. 제 보기에. 이분이 이야기했던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 하면 5월 단오 날 춘향이가 광안루에서 그네를 뛰고 있는데 그 그네 뛰는 장면을 보고 그 이도령하고 방자가 대화하는 장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얘 방자야 얘 저 건너 운무 중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사람이다 신선이다. 저 건너 구름과 안개 속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사람이냐 신선이냐 이렇게 이도령이 방자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방자가 이제 이도령을 좀 이제 그 고달프게 하려고 뭐라 그랬냐면 방자는 딴전하대. 딴전을 한 거죠. 어디 있는 무엇이요? 서 있는 은혜는 아무래도 아니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변단 말이 몇 말이냐? 원시를 못하느냐? 청홍을 내느냐? 나보는 대로 자시 보라. 선녀하거나이는 거다. 안 보인단 말이 몇 말이냐? 원시를 못하느냐? 즉 멀리를 못 보느냐 이 말이죠. 즉 건시냐 이 말이죠. 건시냐. 청홍을 모르느냐? 뿔고 푸른 걸 구별 못하느냐? 저 말에는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뿔고 푸른 걸 구별 못하면 그 정록 생명이라고 그러죠. 청홍을 모르느냐? 나보는 대로 자시 보라. 나보는 대로 자세히 보라. 선녀 하강하나 보다. 이랬어요.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노래. 그러니까 그 방장하는 말이 무산 12봉 아니었던 선녀 어찌 있습니까? 선녀는 중국 무산 12봉에 있는데 여기가 무산 12봉이 아닌데 선녀가 어디 있겠냐? 선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숙향이냐 이랬습니다. 숙향전에 나오는 미인 이름이 숙향이죠. 숙향이는 이화정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장하는 말이 이화정이 아니었던 숙랑제를 하고 있다. 여기가 이화정이 아닌데 숙향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서시로다 이랬습니다. 서시로다. 서시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죠? 그 월나라의 절세의 미녀죠. 뭐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4대 미녀 중에 하나인데 서시가 뭐 서시하고 월나라 서시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 왕소군 그 다음에 이제 후한제 삼국시대의 초선이
당나라의 양귀비, 이래 넷을 중국의 4대 미인이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서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치모라고 해가지고, 물에 비친 서시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물고기가 그것을 보고 넋을 잃고 물에 깔아앉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치모라 그러죠. 그렇게 예쁜 여자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선이, 왕소군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람들이, 과장군이죠. 왕소군이 이래 말을 타고 가는데, 기러기가 그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넋을 잃고 기러기가 떨어졌다. 나간,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날아가던 기러기가 왕소군 얼굴에 넋을 잃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선에 대해서는 폐월, 이래가지고, 달이 초선이보다 지 얼굴이 못하다 해서 그런 사이로 자기 얼굴을 숨겼다는 겁니다. 폐월. 그 다음에 양귀비에 대해서는 수화, 꽃이 자기 꽃 얼굴을 부끄러워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4대 미인 중에 하나 서시죠. 서시다, 이러니까. 근데 그 서시는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어릴 때, 젊을 때, 가슴앓이를 했답니다. 가슴앓이. 그래서 가슴이 아파올 때마다 얼굴을 찡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시는 얼굴을 찡그릴 때가 웃을 때보다 더 매력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여인들이 나도 서시와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되기 위해서 얼굴을 찡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남자들이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는 서시인데, 그 왜 서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서시는 여러분들 그 와신 상담 이야기를 듣죠. 와신 상담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와신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야기 들은 게 다 고등학교 때, 제가 뭐 더 이상 실력이 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 그리고 그 국어 시간에 배운 거, 이런 겁니다. 그 이제, 와신은 뭐냐 하면은, 오왕부차, 월왕부천. 월왕부천이 하고 오왕부차의 아버지 함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오왕부차 아버지 함녀가 전쟁에 졌어요. 전쟁에 져가지고 독화살을 맞으면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자기 아들 부차에게 반드시 내 그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차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잘 때 일국의 왕이 그 장작을 깔고 그 위에 그 섭을 만들어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잤다. 그러니까 등이 베이겠죠. 등이 베길 때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일을 갈았다는 겁니다. 갈고 또 자기가 드나드는 문 입구에 우리 군대 가면 뭐 인사를 군대한테 할 때 뭐 단결 하거나 뭐 충성 이런 거 하는데 그 구호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그 부하 밑에 쫄병들이 부차하고 이야기해요. 부차야, 너는 너의 아비를 죽인 원수를 잊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왕한테 대한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일을 간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그 군사들을 열심히 조련해가지고 월왕부천이를 군사를 깨뜨렸습니다. 깨뜨려가지고 월왕부천이를 사로잡았어요. 그 이제 그게 와신이고. 근데 월왕부천이는 부차한테 잡히고 나서 월왕부천이 밑에는 범녀라는, 아까는 오왕함녀고 이게 범녀입니다. 좀 그 성이 다르죠. 이 범녀가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고 그 부천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나라 왕부천이. 그러니까 월왕부천이도 신하가 되겠다고 맹세를 했죠. 왕부천한테. 맹세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왕부차가 상당히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병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다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부차보고 내가 어릴 때 그 명의로부터 진찰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진찰하는 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변을 맛을 보면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있다. 이러고 오왕부차의 변을 갖다가 혀로 핥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한테 충성을 하는데 나를 죽일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변을 핥았습니다. 핥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병에 대해서 의사도 아니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거짓말. 이거는 무슨 병인데 여기는 뭐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하면서 뭐 밀가루 같은 거 어쩌게 반죽을 좀 하고 여기다가 뭐 쑥물 같은 거 좀 찌가지고 해가지고 먹으라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먹고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병에 해당하지 않는 약이라도 먹고 나은다 생각하면 그걸 낫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걸 갖다 뭐 의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니 이런 말 하는데 어쨌든 간에 플라시보 효과인지 뭔지 하여튼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차가 어떤 생각이냐면 저 사람은 부처니 저 사람은 월나라의 왕이었는데 월나라 왕이었던 사람이 내 변을 핥을 정도라면 저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이래가지고 월나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나서 월왕 부처니는 그 치욕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그 삼당 그래가지고 그 썰개를 갖다 매다 놓고 매일 그걸 핥습니다. 썰개는 쓰잖아요. 그때마다 자기가 그 치욕 원수를 갚아야 된다. 열심히 공사조를 했고 그러면서 월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 서씨를 뽑아가지고 세뇌를 시킨 거죠. 이건 월나라밖에 모르게끔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 뭐 요새 대학생들을 그 자유계에서 그런 거 의식하라 하죠. 그냥 의식화를 시킨 거죠. 시켜가지고 요 부차한테 조공을 바친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보냈습니다. 미인계죠, 미인계. 원래 이게 미인계라는 게 참 위험한 거죠. 다른 것은 저 사람이 어떤 계책이다 이러면 그 계책인 걸 알면 안 속는답니다. 그런데 미인계 이거는 미인계다는 걸 알고 속는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워낙 그 미인계니까 그 넘어가는 거죠, 여자한테. 그래서 왕부차한테 미인계로서 서씨를 보내니까 서씨가 그 정치에, 부차가 하여금 정치의 뜻을 하고 군사를 조례를 못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힘을 약화시킨 다음에 그 월왕 부처니가 우나라로 쳐들어가가지고 결국 우나라를 곁들이고 패자가 되었습니다. 천하의 패자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 왕 부처를 귀양 보내니까 부처는 그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뭐 합해서 마신 상담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 서시다. 그러니까 서시는 오나라 공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서시로다. 그러니까 그 방작하는 말이 오왕 공중 아니었던 서시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오나라 공중이 아닌데 서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옥진이라고 이랬습니다. 그 옥진이는 그 양귀비의 의를 때리면 양옥환 또는 양옥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양귀비는 당명하고 상고시 장생전입니다. 장생전이 아니었던 양귀비라고 합니다. 여기 장생전이 아닌데 양귀비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러면 금옥이로구나. 금이냐 옥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장하는 말이 옥출공강이라나 형산에 불이 나서 옥석이 구분할 때 다 타고 없어하니 옥이 어디 있으며 옥은 공강에서 난다면 공강은 히말라야 산맥을 말한답니다. 옥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데 히말라야 산맥 중에서 옥이 제일 많이 나는 명산지가 형산입니다. 형산에 불이 나서 옥석이 구분하죠. 형산에 불이 나가고 옥이고 돌이고 한목에 다 타고 없는데 옥이 어디냐? 저 여자는 옥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옥석이 구분할 때 다 타고 없으니 옥이 왜 있어하며 금생 여수라. 금은 뭐 여수에서 난다 하지만 여수는 중국의 금의 명산지랍니다. 금은 여수에서 난다. 우리나라도 여수 있죠. 여수는 그 있는데 그거 만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국의 그 지명을 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은 여수에서 난다고 하지만 초한근군 분군시에 고교구 진퇴니까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천하의 패권을 다투면서 서로 싸울 때 고격후 진평이가 고교 후잡거설에 있는 고격후 진평이가 범하부를 쫓아가고 범하부는 누구냐 하면 항우의 버련입니다. 제갈량하고 같은 인물이죠. 항우의 버련인데 이 사람이 워낙 전략전술에 능하기 때문에 항우한테 전략전술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유방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유방이 편에 있던 진평이가 그걸 공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황금 4만원을 뿌려가지고 범하부가 항우를 뽑아낸다. 범하부가 항우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 한다. 이렇게
유언별을 납조시켰습니다. 유언별을 납조시키니까 그 항우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리자마자 그 범하고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범하고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등창이 나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레인이 없어지니까 항우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유광희한테 결국 졌습니다. 그때 금 4만 다 흩었는데 금이 어디 있겠냐. 저 여자는 금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도령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네 할미냐 천년묵은 뿌려오가 날 꼬리를 안 하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자가 하는 말이 여러 말씀 그만하고 그네 뛰는 저 처녀 말씀이라 여러 말씀 그만해라. 그네 뛰는 저 처녀 말이냐 차시 노건방초 성화시에 양반댁 처녀 추천하러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시 지금 이 말이죠. 노건방초 성화시는 우거진 수풀과 향기로운 풀이 꽃을보다 더 좋다. 정말은 여름이 봄보다 더 아름답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날은 여름이죠. 그게 지금 여름에 양반집 처녀가 그네띠로 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양반집 처녀라고 했냐면 그네띠는 저 여자가 양반집 처녀가 아니고 기생집 처녀라 데리고 놀 수 있는데 양반집 처녀만 데리고 놀 수 없죠. 남자 데리고 놀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방자가 하는 말은 양반집 처녀라고 하는 이유는 네가 데리고 놀 여자가 못 되니 참을 먹고 마음 돌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도령 입장에서 데리고 놀아야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저 처녀를 뭐하니 청천에 뜯는 송골매가 푸른 하늘에 뜬 송골매 같아. 그러니까 그네 뛰는 모습이 청천에 뜯는 송골매 같고 말하는 앵무새라고. 앵무새가 말을 할 때가 제일 아름답답니다. 말하는 앵무새 같고 아주 예쁘죠. 그 다음에 석양의 물찬 제비도 같고 물찬 제비하면 다양한데 석양빛 저녁에 그 황금빛 석양빛을 받으면서 물찬 제비니까 얼마나 날렵합니까? 그렇게 보인다. 석양의 물찬 제비도 같고 여기까지는 춘향에 대해서 아주 좋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도령의 그 내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까지는 좋았는데 회양해똑 별진자수하니 이쪽을 한번 혈금 쳐다보고 또 이쪽을 한번 혈금 쳐다보고 그네 뛰면서 하는 거 보니까 양반집 전혀 아니다. 내가 데리고 놀 수 있는 여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양 처녀가 그럴 길은 만무하고 양반집 처녀가 그럴 길은 만무하고 너는 이곳에서 생의사 장의사 무엇이야? 이곳에서 나서 이곳에서 커서 이곳에서 놀았으니까 놀이장단 맑은 새를 역력히 알듯하니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이치를 역력히 다 알듯하니 사람 죽겠다 바로 이거라. 사람 죽겠다 바로 이야기해달라. 네가 말을 아니해서 내가 병고 들량이면 신농시 상백차에 1만 병을 다 고쳐도 4병은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네가 말을 안 해줘가지고 내가 뭐 상사병이라도 들면 그 신농시 중국의 그 사망오제 중국 처음에 역사에 나오는 사망오제 전설 사망 중에서 뭐 수인 복해 신농 수인은 부르신이고 복희는 목축어신이고 신농은 농어신인데 이 농어신이 여러 가지 풀들을 맛을 봐가지고 약초와 독초를 구별해가지고 그 신농, 볼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구별해서 1만 명을 모든 병을 다 고쳐도 4병은 못 고친다. 여기까지 딱 제가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이 내 손을 두 손을 흡쭉 잡으면서 아이고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선생님 소리 듣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술을 안 먹을 수 있어서 그날 제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집에 갈 때도 저를 차에 태워서 집에 마침 우리 동네에서 대치도 우리 동네에서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집까지 그분이 태워다 줬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제가 장남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더니 그분이 그 목욕탕에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제 아들을 보고 하는 말이 정말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다 이러면서 그 아들한테 막 용돈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 즉 무는 무보다 강한 거죠. 그래서 knowledge is power. 그 실력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걸 갖다 그때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제가 거창경찰서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거창경찰서 부장으로 부임했는데 제가 거창경찰서장 때는 군수님이 전원용 군수님이라고 모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에는 우리 거창기관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제가 채널 경남과 대담할 때에 한번 소개한 바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거창에 지금은 그 음식점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정인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이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병풍이 있는 거예요. 병풍에 2개의 한시가 써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신이시잖아요. 지금 계시지만 신이시고 아주 신으로서 전국에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문학을 갖다가 아주 재밌게 들었기 때문에 문학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정조부님께서 거창에서 큰 한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좀 한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학 1학년 때 한 학기 6개월이죠. 한 학기 제가 한문 강의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성적을 잘 따기 위해서 한문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한문 문장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해설까지 다 외웠기 때문에 제가 외웠던 게 나오면 다 알죠. 그런데 사실 저 한문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외웠던 게 나오면 그거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2개의 시가 병풍에 쓰시는데 둘 다 제가 대학 외웠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으니까 기관장님들이 주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걸 갖다 기관장님들이 한문을 정식으로 배운 분이 아니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도 제대로 여러 분이 가가지고 이건 무슨 자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그저 그렇게 하길래 제가 그걸 해설해 줬습니다. 그건 당나라 때 최호가 쓴 황항에 올라라는 시였는데 내가 때는 그때 이제 지금 중국의 무창이라는 곳에 가면 황항루라는 양자강가에 황항루라는 국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에 한번 나왔대요. 텔레비에 나왔는데 보니까 황항루는 진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황항루가 있던 그 터에 옛날에 주막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막집에는 40대의 고상한 선비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 이분은 그 집에 와서 술과 밥을 얻어먹고는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돈을 안 내는 겁니다. 그 주인도 역시 돈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거기에 전설에는 그 주막집 주인이 여자다 이런 말도 없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사실 어떤 데는 남자라고 하고 어떤 데는 여자라고 하고 이 전설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주막집 주인이 여자였을 것이고 또 이 선비를 짝사랑한 여자가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간에 돈을 안 받았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선비가 그 집에 오는 날은 이상하게도 그 집이 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비가 그 집에 오는 날은 그 주막집 주인은 오늘 또 장사 잘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와서 돈을 안 주고 가도 기분이 안 나쁜 거죠. 그래서 계속 이분은 외상이 계속 쌓이겠죠. 그런데 주인은 돈 받을 생각 안 하니까 적어 놓지도 않은 거죠. 한 3년간 공짜로 술과 밥을 먹고 가더라고요.
한 3년 지난 뒤에 어느 날 그 선비가 주인공 하는 말이 제가 이 집에 외상값이 많죠. 이래 묻더라요. 그래서 주인이 한 말이 아유 선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외상값이라뇨. 뭐 저희는 선비님이 이거 오시기만 하면 언제나 대환영입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비가 하는 말이 이 집에 귤 껍질이 있나 이래 묻더라요. 그 껍질이 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귤이 재배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귤 껍질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니까 그 껍질로 저 벽에다가 학을 한 마리 그렸습니다. 학을. 근데 그 껍질을 눌러서 하니까 그 껍질은 물이 색깔이 누렇죠. 그래서 누런 학, 그러니까 황학이 그려진 거죠. 근데 그 학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그림인데 손님들이 박수를 치면 황학이 그리면서 너울너울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거창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뭐 거창 사람들은 야, 그 황학이 춤추는 그 그림이 있는 주막집에 가서 술 먹으러 가자. 뭐 이래 됐을 거고 그것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이제 구전이 되어서 함양, 산청, 뭐 합천, 심지어 대구까지 그 한량들이 구름처럼 보여들었다. 장사가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장사가 잘 됐겠죠. 그래서 이분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장사가 잘 될 때는 그 선비가 안 나타나는 게 좋죠. 뭐 나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한 3년 동안 안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한 3년이 지난 후에 한 3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주인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뭐 이 집에 좀 외상값을 갚은 정도가 됩니까? 이래 묻더라니까. 아이고 선비님 외상값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비님 덕분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선비가 하는 말이 그럼 이젠 됐군 하더니 그 항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저기 신선이라는 거죠. 신선. 중국의 도교는 신선 사상이죠. 그런데 그 항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벽에 항학 그림이 있겠습니까? 없죠. 황학이 그림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집에 이제 손님들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뭐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어디론가 갔는데 그 뒤에 그 주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전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주막집은 차차 없어지고 그 주막집이 있던 곳에 누각을 하나 세웠는데 이게 황학루입니다. 황학루는 중국의 3대 누각 중에 들어가죠. 황학루, 악양루, 남청의 성황각 이 세 개를 중국의 3대 누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당나라 때 최호라는 시인이 이태백보다 한 조금 앞선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호라는 시인이 그 황학루에 올라가가지고 그 황학루에 얽힌 전설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석인 이성 황학극 옛사람이 이미 황학을 타고 가버렸으니 차지 공여 황학 이 땅에는 동거만이 황학루만 남아요. 황학 일거 불부반 황학은 한번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 백운 천재 공유이고 흰구름만 헛되이 천년을 맹거며 청천영역 한양수 푸른 강물에 영역이 떠있는 한양의 숲 그 한양수라는 것은 숲을 이름입니다. 저 함양에 가면 상림이라는 숲을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한양수라는 것은 황학루 옆에 있는 숲을 이름입니다. 맑은 강물에 영역이 떠있는 한양의 숲을 방초처처 앵무주 향기로운 풀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앵무주 물섬. 앵무주라는 것은 물섬 이름인데 바다에 있는 섬은 섬이라고 그러고 한자로 쓸 때는 섬도자를 씁니다. 그러나 강에 있는 섬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구별 없이 섬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물섬이라고 그러고 물섬주자를 씁니다. 물섬주자는 상수변에 고을주자를 쓰죠. 그래서 앵무주 물섬, 앵무주라는 것은 물섬 이름입니다. 앵무주 물섬. 일모향간 하처시 해는 저무는데 내고향은 니매고 연파강상 사유수 물부라치는 강변에 앉으니
근심에 젖어들게 되는구나. 이런 최호가 시를 썼습니다. 최호가 그 시를 써가지고 화학로에다 그걸 걸어놨죠. 걸어놨는데 이태백이가 그 뒤에 그 황학로에 와가지고 보니까 누군가가 시를 써놨는데 너무나 잘 썼어요. 이태백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시선이라고 부르는 이태백도 깜짝 놀고 이태백이가 최호의 황학로 시를 능가할 자신이 없어서 시를 쓰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이태백이가 그럼 그 황학로에서 아무런 시를 쓰지 않았느냐? 그 뒤에 이태백이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썼는데 그건 뭐냐 하면 황학로 송 맹호연 지 광릉 이래가지고 황학로에서 맹호연이 광릉으로 가는 것을 전송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시를 썼는데 그건 뭐라고 썼냐 하면 고인서사 황학가 뭐 번님 약간 그 맹호연이가 이태백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번님 서쪽으로 황학로를 떠나 고인서사 황학가 연화삼월 하양주 3월 안개꽃 피는 3월에 안개가 자욱해 끼걸 안개꽃 폈다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안개꽃 피는 3월에 연화삼월 하양주 양주로 가시네 이런 뜻입니다. 양주로 가시네. 고범언영 교권 왜 이제 요 대목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황학로에서 양자강을 자기 친구, 자기 선배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저쪽 끝에 수평선, 하늘과 강이 맞닿은 지점으로 쭉 가는 거예요. 맞닿은 지점에서 지나가면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죠. 고범헌영 벽공진, 돛담배 외로운 그림자, 푸른 하늘가로 사라진 뒤. 왜냐하면 자기 그 친구를 이별하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계속 그걸 황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돛담배 외로운 그림자. 아마 돛담배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림자라 표현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림자까지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고범헌영 벽공진, 돛담배 외로운 그림자, 벽공진, 푸른 하늘가로 사라진 뒤. 왜 푸른 하늘가로 사라지냐 하면 하늘과 강이 맞닿은 지점에서 흩어졌으니까 푸른 하늘가로 사라진 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돛담배 외로운 그림자 푸른 하늘가로 사라진 뒤 유견장강 천절이 오로지 장강만이 푸른 하늘가에서 흐르는 것이 보이네. 이런 시를 이태백이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백이가 안 썼다고 하지만 황학로에서 하는 시를 썼다. 요걸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